미국에서 인권운동을 하다가 음식 만드는 일을 하게 됐다는 김단 셰프. 우리 몸의 편안한 식재료로 오감이 만족할 수 있는 요리를 추구하는 분입니다. 제가 채취한 미나리 이게 다 이렇게 채취한 건데 이것 본연의 맛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상상치 못했던 비주얼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이 음식이 나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음식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고기랑 채소랑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은 잘 못 먹잖아요. 먹는 게 곧 바로 나다. 내가 먹고 내가 생각하는 게 바로 나다라고 그러잖아요.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이게 바로 이 다큐멘터리의 주제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나라 누구인가 내가 먹는 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식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음식은 수백만 년 전부터 인류의 조상들이 먹었던 걸 지금도 그대로 먹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전통적인 먹을거리가 많기로 유명한 곳, 서울 광장시장입니다. 음식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장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외국인도 알아주는 음식 명소가 됐습니다. 음식 만들 때는 사람의 자세,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내 식구처럼 먹는다 생각하고 하면 돼.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반응이 와. 가장 기분이 좋으실 때요. 손님이 많으면 좋지. 그리고 맛있게 먹었다고. 네, 맛있게 먹었다고. 아이고 진짜. 이거 막 이렇게 하면서 맛있다 그러면. 음식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잡수고 그러세요? 그러죠. 나는 몰랐었는데 내가 좀 교육을 좀 받았거든. 야, 사람이 좀 병 안 들고 오래 살려면 음식에 대해서 무지개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음식이 중요하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실천이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부엌에 들어가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게 요즘 풍토죠. 지금 여기가 청국장이 저희 몇 가지 청국장이 와 있어요. 이런 흐름을 멈추게 하려고 국제 슬로푸드 한국협회는 조리하는 대한민국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그저 따뜻하게 밥 한 그릇 해서 이렇게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 근데 그 먹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강권을 했죠. 우리 슬로푸드 협회의 남성 이사님들부터 요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실천적 슬로푸드 운동이 아니겠느냐 하고 여러 차례 제가 권하고 또 할머니 손에 구정물이 들어가야 맛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석방에. 아까 손 닦았습니다. 네. 거침없이 맨손으로 된장을 푸는 이분. 슬로푸드 한국협회 김종덕 회장입니다. 음식 문맹자, 음식 시민을 만나다라는 책을 내서 음식 문맹이란 말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음식 문맹이라는 것은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음식에 대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럼 우리나라 음식 문맹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컵맨보다 더 심각하고 이게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퍼져 있다. 요즘은 남의 집 냉장고에 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1년 차 부부의 냉장고를 들여다봤습니다. 와, 깔끔하네요. 처음에 살 때는 냉장고가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냉장고가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음식 채소 같은 거 사서 채워놓고 하다 보면 모자랄 때도 있고 어쩔 땐. 냉동실은 어때요? 사진은 먼저 봐도 돼요? 네. 냉동실도 차 있긴 차 있어요. 냉동실 차 있는데 정리되진 않아서 냉장고보다는 망했다. 이 냉동실은 제가 모르는 음식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왜 그렇죠? 막 채워놓고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재료 소분해서 넣다 보면 넣어놓고 까먹고 이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면 대부분 냉장고를 얼마만한 걸 살까 이런 고민을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중고 가전제품을 파는 곳인데요. 요즘은 어떤 크기의 냉장고가 잘 나가는지 알아봤습니다. 양문형 이제 큰 거 많이 좋아하시죠? 홈파이브 이런 거. 왜 그런 거 같습니까? 왜 큰 걸 선호하죠? 그만큼 이제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늘어나고 많이 보관하고 요즘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면 냉장고 커야 되니까. 부엌에 들어가는 시간, 조리 시간은 줄고 있는데 냉장고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됐나 봅니다. 정말로 놀라운 거 뭐냐면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냉장고가 2개씩 3개씩에 손가락 들어갈 데 없이 꽉 찼어요. 근데 밥상을 차리려면 먹을 게 하나도 없대요. 시민단체 환경정의 소속 먹거리 정의센터에서는 얼마 전 냉장고를 소재로 흥미로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이 당신의 냉장고. 냉장고에서 나를 발견하자는 취지였죠. 먹는 것과 관련해 제일 안 좋은 용어는 좀 때운다는 거. 맞아요. 네, 제가 이 친구가 때우는데. 제일 듣기 싫은 게 제가 한 끼 때우자. 냉장고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어쨌든 사람마다 가정마다 냉장고 속에 차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보면 나를 볼 수 있고 냉장고를 보면 내 가족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곧 내 가족의 밥상이고 나의 밥상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음식이 곧 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식이 들어있는 곳이 냉장고잖아요. 그래서 냉장고가 곧 나일 수 있다는 거죠. 음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음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음식 프로그램 같은 건 잘 안 보시나요? 그거는 우연히 봤을 때 음식이 프로가 나오면 그 채널은 돌리지 않고 그래도 자세히 보는 편이에요. 건강을 생각해서 어떤 음식이 있나 이런 식으로 보고. 문맹률 제로를 향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음식 문맹이 늘어나는데 먹방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TV만 켜면 먹방이 나오죠. 먹방이라는 장르가 새로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밌죠, 재밌고, 그죠? 그러긴 한데, 근데 그 먹방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그쪽에 이렇게 홀리게 하잖아요. 먹방에서는 그저 입에 달고 눈으로 보기 좋으면 그만입니다. 식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등 이런 정보 제공은 뒷전이거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먹방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맛이 어떻고, 음식 스타일이 어떻고, 주로 이런 것만 얘기한다는 거죠. 좋은 음식, 착한 음식, 안전한 음식, 품질에 대한 관념이 너무 없어요. 각종 TV에 나와서 쇼하는 셰프들 한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먹방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시간이 보통 늦은 시간이에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야식을 먹게 되는 시간, 과식을 하게 되고 지나치게 먹을거리에 의존하게 만들죠. 먹방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떠안은 건 시청자들입니다.
그냥 먹는 거 보면은 맛있어 보이는 그거 자체로도 아 맛있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먼 지방이 아니면 뭐 집에서 가깝거나 그러면 한번 가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정보도 얻고 그러죠. 먹방에 나온 음식점은 늘 북적입니다. 벽에 붙어 있는 TV 스타에 쌓이는 주방장의 솜씨보다 중요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너무 탐욕이 많아서 뭘 먹을까? 지금 먹고 있으면서도 다음에 뭐 먹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편에선 음식을 탐닉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눈물겹게 살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게 요즘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비싼 돈 들여 부족함 없이 먹고 있는데 우리는 왜 늘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끊임없이 사람을 현혹시키는 달콤한 맛. 그런 맛에 이끌려서 이제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자기 양보다 많이 먹고 이제 힘든 거죠, 몸이. 이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랑 언론 관계자들 또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TV 방송사에다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올바른 음식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 헛헛한 이 뭔가 마음을 채워줄 것을 끊임없이 지금 찾고 있는데 좀 더 제대로 된 음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방송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거다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히려. 국내외 식품 산업이 만들어내는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은 오랜 세월 음식 문맹을 양산하는 큰 축이었습니다. 간편식 보통 이렇게 말하자면 가는 거. 그럼 이제 기업이 그걸 다 만들어준단 말이죠. 막 국찌개 다 만들어주고 밥도 만들어주고 어지간한 반찬 김치 뭐 다 만들어주고 뭐 하면 이런 식품 산업의 푸드 시스템에 길들면 소비자들은 음식은 싸고 맛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조리는 귀찮은 거, 안 해도 되는 거라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푸드 시스템은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1+1과 사은품 등은 그들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싼 것과 공짜를 좋아하는 음식 문맹자는 이런 유혹에 쉽게 굴복합니다. 패스트푸드, 그다음에 편의식품,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밥상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생산되고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그거에 점점 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조리하지 더 않게 되고 이런 악순환으로 빠지는 거예요. 곳곳에 들어선 편의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입니다.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가공식품들이 빼곡히 진열됩니다. 라면이나 삼각김밥 이런 거는 회전이 엄청 잘 돼요. 라면 종류라고 치면은 저희가 하루에 거의 100개, 낱개로 100에서 120개 사이가 팔리고요. 그리고 삼각김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0개에서 70개 사이. 편의점에서 학생들이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가공식품을 찾게 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밥을 빨리 먹고 이제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숙제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최대한 빨리 먹으면 시간이 절약되니까. 마음은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람은 전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밥 못 먹고 일단 시간이 쫓겨서 그렇게 먹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좀 여유 있게 먹고 그냥 수업은 들을 때는 즐겁게 듣고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물건을 파시지만 그런 마음이 드신다 그런 생각이시죠? 네. 입시와 취업 준비 학원들이 몰려 있는 노량진. 각종 학원들 못지않게 음식을 파는 식당과 매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저가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타쓰는 학생들이 먹을 걸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은 역시 가격. 고를 때 그 기준은 혹시 어떤 건지? 근데 아무래도 블로그나 이거 가기 전에 좀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어디 맛집, 뭐 싸고 좀 저렴한 데도 많이 가고.
길가에 쭉 늘어선 컵밥거리는 이곳 노량진의 또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지만 밥 때만 되면 늘 손님이 많습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길거리 음식을 좀 많이 선호하죠. 짜니까 좀 더 먹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걱정은 많이 안 하세요? 많이 하시죠. 뭐 네. 잘 챙겨 먹는지 뭐 그런 거부터 걱정 다들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먹고 있어서 네. 그래도 힘들어도 집에다 그렇게 내색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뭐 먹었다 그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세요? 집에다가? 집에서는 뭐 잘 먹고 다니냐고 이렇게 물으면요. 네, 뭐 항상 잘 먹고 다닌다고 걱정 안 되게 그렇게 얘기는 하죠. 걱정 많이 하세요. 좀 안 좋은 거 많이 먹으니까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말을 하시는데 어쩔 수 없죠. 경기도 포천의 한 양계 농장. 이곳도 지난 겨울 강타한 조류 인플루엔자 AI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닭이 굉장히 건강했어요. 산란율도 좋고 산란율이 90% 이상을 다 났으니까 알이 하루에 매일 그냥 거의 10만 개씩 나오던 건데 AI가 갑자기 오더라고. 방역 때문에 달걀을 일주일씩 모아서 출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컸습니다. 닭 11만 수, 계란 100만 개, 계란칩 10만 장, 사료 50톤. 그럼 기타 이렇게 약간 오염 원인은 건 다 묻었어요. 가살 처분했어요. 양계장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이 닭과 달걀을 살처분한 곳입니다. 톱밥과 섞어서 발효시키는 건데 땅에 묻는 매립 방식보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개분 만드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죽은 닭들을 여기다 갖다 놓는. 살다가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한번 쇼크를 넘어봤지. 닭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아유, 미안한 건 말도 못하죠. 2003년 처음 발생한 AI. 멀쩡한 닭 수천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닭을 빨리 키우려는 인간의 욕심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보다 다른 점은 평당 수수가 좀 늘어났어요. 단위 면적당 수수가 늘어나고 좁은 공간에서 많이 키우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많이 키워줬다고 봐야죠. 예전에 비해 가지고 비교를 해주시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 한 3배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 돼요.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수입국입니다. 식용 GMO만 따지면 214만 톤으로 세계 1위입니다. 이 가운데 콩과 옥수수가 약 99%입니다. 그런데 마트에서는 GMO 콩과 옥수수로 만든 식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GMO 표시제가 있다고 하는데 GMO 표시가 된 거를 하나도 못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식용 수입은 1위예요. 그 많은 GMO 콩과 옥수수는 어디에 쓰인 걸까요? 해답은 GMO 표시 면제 조항에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DNA와 단백질이 파괴되는 식품은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용유나 간장이나 그다음에 각종 올리고당 같은 각종 당류나 이런 거는 표시 안 해도 된다라고 정해놓으니까 그럼 기업은 또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업은 또 GMO를 수입해가지고 두부처럼 표시해야 되는 데다가 쓰지 않고 식용유처럼 표시 안 해야 되는 데다 쓴다는 거예요. 지난 9월 1일 의미 있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약속인데요. 유전자 변형 GM 작물 상용화 추진을 중단하고 GM 작물 개발 사업단을 해체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7월,
천막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시민단체의 농성장을 찾아 무얼 걱정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이곳에 올라가면은 그 여러 가지 작물들을 한눈에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내려서 보이는군요. 네네. 예. 넓은데요? 몇 네. 평이나 돼요? 전체가 저기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가 3만 평이에요? 전체는 한 5, 6만 평 되는데 농진청 GM작물 개발 사업단이 8개 GM작물을 시험 재배한 곳인데요.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게 벼였습니다. 주변이 전부 다 그 농지로 되어 있는데 주로 그 친환경으로 벼농사들을 많이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주변에 이렇게 오염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저희들이 어렵게 딴 그 친환경 그 자격증도 자칫 취소가 될 수 있는. 바람 불면 걱정, 비가 와도 걱정, 새와 벌, 나비가 날아도 걱정. 그동안 농민들이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예민한 것이 꽃가루인데 꽃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그거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벌레와 그리고 그 곤충들 그리고 온갖 새들이 이곳을 지금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출입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지금 출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태풍도 자주 지나다니는 지역이고 그리고 홍수와 또 장마도 자주 지는 지역인데 그런 것이 그 범람했을 경우에 전북 군산항 인근 산업도로 옆길. 저기 있어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입니다. 이들은 이곳에 왜 나타났을까요? 안전 삼각대를 세우고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뭔가 찾았는지 걸음을 멈춥니다. 옥수수라는데 사진을 찍는군요.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글쎄요, 아마 낙폭이 아마 떨어져서 자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차에서 떨어진 옥수수가 이렇게 자란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도 2자루나 달려 있군요. 이들이 위험한 도로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이 옥수수가 수입 LMO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군산 항만이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도를 통해서 운송 차량이 이동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입 LMO 곡물 운송 차량은 흘리지 않도록 완전 밀폐 상태로 운행해야 하는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연구원들이 이런 수고를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수입 LMO가 얼마든지 우리 강산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차로 돌아온 연구원들이 옥수수잎 분석 실험을 합니다. 이 개체가 LMO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별하는 간이 분석이고요. 1차 단계입니다. 잠시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줄이 뜨면은 음성, 그러니까 LMO가 아닌 거고 2줄이 뜨면 LMO 양성으로 나와서 이제 LMO인 거거든요. 이게 2줄이 뜬 거네요. 하나라도 2줄 이상이 나타나면 LMO인데 왼쪽 건 2줄, 오른쪽 건 3줄이 나타났습니다. 2, 3차 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지만 LMO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 테스트 거쳐서 뒤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 밴드가 뚜렷하게 밴드가 나타나면 뒤바뀌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요.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 실험실로 돌아온 연구원들이 2, 3차 분석용 옥수수잎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고온 고압으로 폐기 처리하는 걸로 LMO 안전관리 활동은 끝이 납니다. 국립생태원의 LMO 안전관리는 연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하도록 정해진 사업입니다. LMO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건데요. 필요하면 LMO가 있을 만한 곳을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겨우 20명. 국립생태원 내부 직원 10명과 외부 인력 10명이 전국 800곳의 LMO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겁니다. 20명이 800곳. 제대로 안전관리가 될까요? 전국적으로 2025년까지 1,100개 지점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실정이지만은 인력적인 부분과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대형 트럭들이 줄을 이어 농산물을 실어 나르고 값을 한 푼이라도 높게 받으려는 사람과 싸게 사려는 사람 사이에 치열한 눈치 작전이 이어집니다. 총은 안 들었지만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6개의 대형 경매법인들 사이의 경쟁. 경매사와 중도매인의 경쟁. 또 중도매인끼리의 경쟁까지. 이렇게 경쟁이 심하니 전쟁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경매사가 4만 원 정도, 올 시세는 4만 원 정도로 봤을 때에 중도매인은 3만 5천 원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만 원대로 올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끌어올 이제 호가를 하는 거죠. 경매사들이 높은 가격을 받아내야 농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커지는데 그렇지 못할 땐 착잡하다고 하는군요. 근데 고추 따오셨어요? 안 따오셨어요? 고추 한번 그 10kg짜리에 그거 채우려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이나 우리 할아버지들이 따면은 글쎄 제가 알기로는 10kg짜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6박스, 7박스 따기가 힘듭니다. 그 여름철에 그렇게 땡볕에 그렇게 따는데 시세가 안 나오면 너무 안타깝죠. 이게 어려워요, 직업이. 그리고 또 하나의 경쟁이 있습니다.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입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은 수입 농산물과 힘겨운 경쟁, 아니 전쟁 중입니다. 뭐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걸 먼저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젊은 측에서 봤을 때겠는 그게 이제 입맛에 맞아서 그런지 지금 그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소비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수입 과일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 경기도 화성의 간척지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낯선 시설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시설물일까요? 재래 면적은 31,500평, 10.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부지 주차장 면적 포함해서 약 15만 제곱미터, 1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재배라는 말 들으셨죠? 토마토를 재배하는 온실인데 아시아 최대 규모랍니다. 110명이 연간 토마토 4,5천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다른 대기업이 세웠는데 사정이 생겨 1년 반 만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종자도 생산을 하고 비료도 생산하고 농약도 생산하다 보니까 그 일반 농민들이 그런 대기업에서 농사까지 짓느냐라고 하는 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매운동도 벌어지게 되고 자가 육묘장과 지열 냉난방 시설, 무인 이동차 등을 갖춘 최첨단 시설에서 석 달간 키워 9달 동안 수확을 합니다. 뿌리 부분의 배지는 외국에서 수입한 거고 필요한 양분도 직접 만들어서 고무 호스로 공급합니다. 이 식물의 필수 3대 영양소 질소인산 가리에다가 그때그때 나무가 필요로 한 마그네슘, 칼슘, 붕소 등등 19개 미량원소들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이건 토마토를 재배한다기보다 토마토 공장이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전 회사가 주로 수출을 목표로 생산하겠다며 농민들을 설득했지만 현재 25% 정도만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판매합니다. 저희들이 그 수출 의무 비율이 60% 이상인데 그거는 이제 세 번째 농사를 짓는 시기부터 그 적용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비탈밭에서 부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에 비료를 주는 겁니다. 땅이 척박해 비료를 안 주면 먹어볼 게 없다고 합니다. 김매기 힘들어도
제초제는 안 친다는군요. 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저희요 35년. 35년이요? 중간에 힘들어 못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죠. 그런데 계속 하신 거는?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아이들 때문에? 네. 이거 그냥 이런 거 키우면 값이 없어요. 사실 이거 힘들게 해봐야 이거 여기 돈 얼마 나오겠어요.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거지. 예전엔 뭐 하면 농사나 짓지 이런 소리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농부의 삶이 고달프다는 얘기겠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전에는 서로가 힘들 땐 도울 했는데 지금은 뭐 인건비도 비싸고 물론 뭐 농사지었고 좀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농산물 가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만일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농사를 안 지으면 무엇을 할지. 글쎄, 지금 뭐 생각해봐요. 그렇고 다시 시작한다면 농사를 안 짓지. 그만큼 힘들어서요? 힘들고 별로 가치 있는 일로 느껴지지도 안 하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충남 아산의 너른 평야. 농부들의 땀과 정성으로 벼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보기만 해도 배부를 만큼 뿌듯했지만 요즘 벼농사 짓는 농부들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조합장님이 접대에 그러시더래요. 쌀 잔뜩 있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 배 잔뜩 있다고. 안 나온다. 그 밥들을 안 잡수잖아. 맨 국수, 빵. 좀 전에 저희한테 하신 말씀 좀 해보세요. 밥 많이 먹으라는 얘기. 젊은 양들이 밥 좀 많이 잡수요. 젊은 양반들이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이제 늙어내라. 그러니까 젊은 양반들이 나라를 살려야 돼. 농민들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젊은 사람들이 밥 잘 먹는 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해요. 그래야죠. 젊은 사람들이 밥 잘 먹고 아침밥 잡수고. 이게 환삼덩굴이에요. 이게 끔찍한 풀인데 된장 넣고 국을 끓이면 맛있어요. 아 괜찮아요 저 정도. 이 향 좀 맡아봐. 어때? 그치? 농사 짓는 사람은 소수다. 95%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사 짓지 않는 농부가 돼서 함께 한다면. 우리나라 김치. 그건 정답인 것 같은데. 발효 제가 음식이야. 그거를 국물 한 숟갈 딱 먹고 밥 한 숟갈 딱 먹으면은 정답인 것 같은데. 이게 몸이 전체가 그냥 이거요 최고요. 김치. 야 생물 고등어자 3마리 5,000원 들어가세요. 5,000원.